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 RSA 주거용 부동산 중개실무를 맡고 있는 이정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현장을 다녀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9.13 부동산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된 이후에 지금 부동산 경기는 많이 위축이 되어 있죠. 9.13 대책의 세 가지 핵심을 살펴보면은, 첫째는 양도소득세의 강화,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의 규제, 이렇게 셋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행을 한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감을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소득이 거의 없어지고 있고요. 또 부동산 중개업뿐만이 아니고 이삿짐 센터라거나 인테리어 업자들, 도배하시는 분들 모두 다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의 대부분을 아파트나 전월세를 비롯한 주거용 부동산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한 90% 이상은 주거용 부동산을 중개를 해서 그 수입으로다가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 전반에 걸친 불경기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아주 급감을 하게 되겠죠. 이럴 때 그 대안으로다가 우리가 신경을 반드시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우리가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방송을 통해서 또는 거리에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분양 현장이 나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리가 중개 사무실 근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그 분양 현장을 정보를 접하고 우리가 현장을 찾아가서 분양 사무실에서 우리는 공인중개사입니다 하고 명함을 주신 후에 제 투자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할 때 거기에 대해서 MGM이라고 해서 그 소개 수수료를 별도로 받게 되죠. 이 분양회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정식으로 우리가 중개 보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그 중개 수입에 합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이듬해 종합소득에만 합산하면 되는데, 이것이 분양회사에서 받는 이 MGM 수수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 보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고객한테 대한 좋은 투자 물건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물건을 선점해서 물건을 잡아 놓으신 후에 그 다음에 투자가한테 소개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빌라 등과 달리 종합부동산세에 합산은 되지만은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피해 나갈 수 있다는 또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불경기에 강한 부동산은 역시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많이 공부하시고 현장을 많이 둘러보시는 것을 평소에도 항상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019년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맨 앞에 장에는 수익형 부동산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어떤 것이고 불경기에 왜 강한가,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중요 요소와 가격 결정 방법 등, 그 다음에 필요성,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가, 어떤 것이 악재가 있었고 어떤 것이 호재가 있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신 후에 금년도 2019년도에 수익형 부동산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연히 올해의 수익형 부동산은 이럴 것이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금년도에 수익형 부동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호재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지장을 주는 악재는 또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변동 요인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까지 살펴본 후에 결론에 도달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피스텔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면 상업용 부동산 또는 업무용 부동산의 분야에 속합니다. 부동산을 크게 나눠보면은 부동산은 우선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과 업무용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기타, 숙박시설 이렇게 이제 크게 대변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을 우리가 사전에서 찾아보는 용어는 수익형 부동산이란 매달 일정한 수입을 올려주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 한다. 이것이 수익형 부동산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달 일정한 수입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가가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형 부동산을 샀다 가정을 하실 적에 상가를 사면은요, 특히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가들은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매매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발생을 하면서도 미래가치의 상승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그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상승과 함께 매달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주는 부동산이다. 이것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살아오시면서 그래 상가, 오피스텔, 이거 수익형 부동산이겠구나.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입지라는 거는 해당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중심 상업지역이라거나 역세권 지역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 여기에도 입지를 떠나서 보증금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은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될까 하는 내 자기 자본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임차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하나를 가지셔서 그 다음에 임차인을 갖다가 두었을 때 임차인이 매달 일정한 수입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만약에 임차인이 상가든 아니면 오피스텔이든 매달 월세를 낼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빚냐면요, 나는 이 부동산을 살 적에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나는 매달 월세가 들어와야지, 임차료가 들어와야지만 대출이자를 내고 또 내가 계획했던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는 아주 곤란한 그러한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임차인이 과연 매달 약정된 기일에 약정된 금액의 임차료를 낼 수 있는지 이러한 요소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이란 매달 일정한 수익을 올려주는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것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을 이제 크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과 업무용 부동산이 있고 토지와 기타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집합 건물, 즉 거주를 위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고요. 오피스텔 중에서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오피스텔은 주거용 부동산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가주택이 있죠.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 3층에 원룸이나 투룸, 쓰리룸이 있는 것을 상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상가주택은 1층에서 나오는 상가에서의 임대료가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료보다 비싸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단지로다가 이렇게 분양을 하고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따로 만들어 놓지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또는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다가 해서 LH공사에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것이 바로 이 상가주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 시 단위 이상으로 해서 그 택지를 개발을 해서 분양하라는 곳에 상가주택은 최우선 투자 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은 여기에 주거용 부동산에 포함이 되지만은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여기에 보면 상가주택이 포함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에 대한 임대 수익률은 일반 주택에 대한 투자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게 보편적인 경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수익형 부동산의 형태적인 분류를 해보면은요. 자,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는 상가입니다. 상가는 매달 임대료가 높지요. 그런데 상가에서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역시 임차인이 어느 업종인가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요. 신규 분양 상가가 있고 기존 분양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시 주의사항에도 있겠지만은 이 신규 분양 상가는 아무래도 깨끗하고 관리하기가 편한 반면에 최초에 그 분양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수익률이 실제적인 투자 수익률 그리고 2년 뒤에 우리가 다시 받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신규 상가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신이 없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지금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거의 오피스텔의 대부분은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 주택 부분에서 1가구 2주택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다 해서 실제적으로는 업무용으로다가 신고를 하기 것이 관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에 대한 거는요. 기존의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실 적에는 임대 수익률, 즉 월세하고 보증금이 얼마 정도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대단위 지역이라거나 신규로 분양되고 있는 오피스텔은 그냥 분양회사의 말 믿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근처의 오피스텔을 인터넷이라거나 현장에 가서 가격을 조사하시고, 중요한 것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또는 임대료가 상승할 요소가 있는지 하락할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신 후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상가와 오피스텔과 원룸 또는 투룸의 형태로 해서 복합 형태의 새로운 주택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만들어진 것은 법이 제정된 것은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국제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일부 지방을 빼놓고는 아주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전세난이 한 5년 내지 6년을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전세난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차 면적을 가구당 1대 또는 가구당 0.8대 이런 기준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좁게 하더라도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 형태를 갖춘 것도 있고 원룸과 투룸의 형태를 갖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규모가 대개 작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룸이나 투룸 위주로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불과 몇 천만 원이라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월세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피스텔보다는 주택에 가까운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원룸이나 투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상가주택은 말씀드린 대로 일반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또는 원투룸보다도 수익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상가주택의 1층에 있는 상가들이 그 월세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은 주거용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부동산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던 용어를 들었을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로 하죠.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실수요자만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많이 속출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실제 운영하는 그러한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지식산업센터를 구입해서 임대를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식산업센터 역시 도시형 생활주택과 비슷하게 그렇게 큰 투자 금액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익형 부동산의 형태가 독서실이라거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것도 매달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고시원, 그 다음에 다중시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숙식은 못하고, 그 다음에 공동 화장실이라거나 세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시원 비슷한 시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어떤 분들은 꼬마 빌딩도 여기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부분에서 다가구 주택도 집어넣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로 공인중개사들이 다뤄야 할 분야는 상가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 정도를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익형 부동산을 형태적인 분류는 이렇게 상가다, 오피스텔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형태적인 분류가 되고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목적이 내가 거주를 하자. 거주를 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살다가 값어치가 올라가면은 팔고 나가자. 이것도 역시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수익형 부동산의 원래 목적에 맞게 매달 일정한 수입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분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 매월 임대료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것. 매달 임대료 수입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가격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도 매월 임대료 수준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기에 유리한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 요새처럼 부동산이 매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는 낮죠. 그럴 때는 이 매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사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거주 목적이다. 일단 얼마의 기간이 됐든 내가 얼마 동안 여기서 들어가 살겠다. 그리고 나서 값이 올라갔다.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 자체가 호경기대에 유리하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유리하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갭 투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소형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삽니다. 그 갭이라는 것이 있죠.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하고의 차이를 갭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정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매 가격과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한 그 차이를 갭이라고 하는데요. 그 갭이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가격 상승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즉 부동산 호경기에 가격이 상승기에는 갭 투자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라거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다 이러면은 갭 투자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전세 가격이 만기가 됐을 적에 전세 금액이 떨어져서 그 전세 금액을 못 돌려주면은 내가 투자했던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경매로 넘어가서 결국은 나도 투자 금액을 손해보고
그 다음에 전세입자한테도 손해를 끼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실 적에는 반드시 부동산 경기가 얼마큼 지속이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그 예측을 하신 뒤에도 내가 충분히 그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신 후에 갭 투자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업무 및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토지 부동산 이렇게 크게 부동산이 분류가 되고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큰 대표 주자다.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은 목적에 따라서는 투자 목적이 있고 거주 목적이 있는데 투자 목적은 매달 일정한 수익을 목표로 하고 불경기에 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에 더 인기가 좋다. 그 다음에 거주 목적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전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상승기라거나 그 다음에 호황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익형 부동산이 왜 필요한가에 따른 그러한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을 사람들이 왜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어떠한 투자가들한테 그러면은 수익형 부동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죠 하고 권유를 해야 될까요? 이러한 요소들입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너무 많습니다. 개개인적인 입장이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은 크게 이유를 몇 가지 나눠보면은 이상과 같은데요. 전체적인 틀은 첫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수요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요자가 많은 것은 젊은 투자가들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만 나이가 드신 투자자들은 안전된 생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경제란이 어렵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1인 가구는 부모와 함께 지금은 살질 않습니다. 혼자 나가서 원룸에 산다거나 오피스텔을 사신다거나 이렇게 주거의 형태가 바뀌죠. 그래서 수요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 수익형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증가가 되지만 수요 증가가 뒤를 따라오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금리 기조가 있죠. 저금리 기조는 지금 기준금리가 1.75%지만은 아직까지도 부동산의 월 임대료, 즉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비하면 낮은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크게 봐서 한 서너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시대를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죠. 고령화 시대라는 얘기는 평균 수명의 연장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2세, 그리고 남성의 평균 수명이 79세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되면은 제 판단은 한 2살 정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이 평균 수명의 연장이라는 것은 노후 생활이 우리가 60세 환갑 65세까지의 평균 수명일 때, 그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 연령을 55세로 봤습니다. 그런데 55세에 지금도 정년을 하고 계시는 데가 있지만 평균 한 60세 정도를 정년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60세 정년 퇴직을 하셔갖고 85세까지 사신다 치면은 무려 25년 동안을 자녀들을 출가를 시키고 부부가 둘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 경제연구소에서 두 부부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무려 256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0세에 정년을 퇴직을 하셔도 받아갖고 나올 수 있는 퇴직금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56만 원이면은
1년에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10년이면 3억이 필요하고요. 20년이면 6억이 필요하지요. 25년이 우리가 더 살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8억 정도의 현금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은퇴자들의 모든 자산의 80%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20% 정도가 금융자금인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금이 얼만가를 평균 통계를 냈더니 만 60년 동안 살아오신 분이 정년 퇴직을 하셔갖고 현금 보유자산은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런 것이 모든 경제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그러한 보유자산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금액이 모자라죠. 그러면 퇴직금을 받아갖고 갖고 계시는 3억 또는 4억 정도의 금액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을 빼더라도 국민연금은 지금 평균 받으시는 금액이 110만 원 정도에서 120만 원 정도가 많이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나머지 130만 원 정도를 매달 어디서 수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옛날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취직을 한 다음에 그때 부모들의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보태드렸는데 지금은 또 그것도 어렵죠. 우리가 자녀한테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못 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부모들 세대들이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자녀들이 출가를 할 때 보태준다거나 집을 얻을 때 도와줘야 된다거나 생활비가 모자라면 도와준다거나 이러한 형태를 아직까지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국민연금 갖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갖고는 절대적으로 모자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달 일정한 수익이 필요하다. 일정한 수익이 필요하다? 수익형 부동산이구나.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오피스텔 분양 현장을 가보거나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 사무실을 가잖아요. 모델하우스를 가보면은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노후 생활을 내 부부가 안정되게 끌고 나가자. 이게 가장 커다란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이유입니다. 필요한 목적이 되겠죠.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니드, 욕구는 부동산이 호경기다, 불경기다를 떠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계속 사회에서 배출이 되겠지요. 그 배출이 되면은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난다는 얘기죠. 단, 공급과 그 다음에 공실률, 이러한 요소들만 자세히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것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소다. 두 번째, 제1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를 들겠습니다. 1950년도에 그 북한에서 침략이 있었죠. 6.25 전쟁 이후에 55년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그래서 1955년도 출생하신 분부터 63년도에 출생하신 분들까지를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전체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약 한 30% 이상을 더 차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은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에서 은퇴를 하는데 첫 번째, 이분들은 IMF를 겪었습니다. 1997년 11월 말에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죠.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어려웠죠. 5년 동안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많이 잃어버리셨죠. 자영업자로 직장을 다니다가 자영업자로 돌아섰고 자영업자는 다시 사업이 안 돼갖고 몰락한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다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닥친 게 2007년도의 국제금융위기입니다. 국제금융위기는 IMF 때보다도 더 심했습니다. IMF 때는 직장을 다니다가 쫓겨나면은 그러면 통닭집이라도 하지 뭐 호프집이라도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었는데 국제금융위기에는 그것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을 정산을 하게 되고 이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두 가지 큰 사건을 겪음으로 해서 보유자산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조금 더 하나 단계 내려오는 그러한 결과를 빚었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앞으로
고령화 시대를 들어가는 분들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들어가는 분들이 꼭 필요한 부동산. 부동산이 무엇이 있나요? 수익형 부동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인 가구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2015년 말 현재의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약 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 많을까 하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통계청에서 조사한 발표는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결혼 연령이 점점 더 늦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출산 인구가 감소됨과 동시에 점점 더 혼자서 살아가시는, 또 자녀를 한 명만 낳거나 안 낳는 2인 가구의 증가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인 가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현재까지 기성세대들은, 즉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에 대한 인식은 최소한 아파트는 34평짜리,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쓰려면 한 38평이나 42평짜리, 우리는 그래도 좀 조촐하게 한 명만 나서 살 거니까 25평짜리, 이런 것이 기본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1인 가구가 살 적에 25평, 34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아니죠. 11평짜리 아파트, 13평짜리 아파트, 15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지금 2017년도 말에 우리나라 평균 출산 인구가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1.02명 출산을 한다. 즉 부부가 둘이 사는데 한 명만 자식이 태어나죠. 그럼 부모가 죽었을 때는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2030년도부터 필연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지금은 출산해서 전체적인 인구의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만은 2030년도가 지나가면은 전체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현상이 없는 이상은. 그러면 주거의 형태는 점점 소형화되고 생활하기에 편리한, 또 여성 혼자서 살아가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 전용 오피스텔이라거나 여성 전용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러한 소규모의 주택 형태가 인기를 끌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4자 들어가는 아파트는 앞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지역에 관계없이. 단 강남이라거나 부산의 해운대 센텀시티라거나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제외해 놓고서는 전체적인 아파트의 가격 수준은 소형화될 것이다. 큰 아파트는 점차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 1단지에 지금 15평짜리 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최초 분양 가격이 2억 5천이었었어요. 근데 작년 말 현재 지금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가지요. 그 처음에 분양을 할 적에 15평짜리는 너무 작다고 해서 눈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소형 아파트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작은 평형의 아파트가 있으면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금리기죠. 지금 미국의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죠. 4번에 걸쳐 갖고는 약 한 거의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75%에서 0.5%가량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현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와 오피스텔의 평균 수익률은 약 한 5%대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조금 상가가 낮아지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해보다도 좀 금년도가 낮아지고 있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5% 정도의 기본 수익률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1.75%에 비해서 한 3배 정도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1억 원을 가지고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들으시면은 한 달에 받는 금액이 20만 원이 안 됩니다. 1억을 가지고 대출을 약간 이용을 해서 오피스텔을 하나 사십니다. 그러면 취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서울의 경우는 한 6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약간 3배 정도 되겠지요.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미국의 금리가 앞으로 급속히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각 나라의 고용 사정이라거나 그 다음에 그 경기 활성도, 회복성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따라서 올라간다. 이거는 아니죠. 어느 정도 약간의 금년도에서도 금리 인상 요소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수익형 부동산이 현재 받고 있는 그러한 수익에 비해서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저금리 기조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018년도에 2.7%였습니다. 4%를 넘지 않는 이상은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는 이상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인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서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수입이 없습니다. 1, 2, 3, 4단지 잠실 전체를 통해서 또는 강남구 전체를 통해서 작년 초에 거래됐던 양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급매물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급매물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 중개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파급된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악성 미분양 아파트라고 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월 말 현재에 그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은 약 한 5만 8천 가구 정도의 악성 미분양, 즉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매에 대한 낙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찰률도 또는 경매 참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몇 가지 계속 짚어보다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기에 있다, 불경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아파트, 원룸 아니면 단독주택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우 월세를 안 내는 건 아니죠. 매달 월세 내는 날짜는 꼬박꼬박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중개물건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데 계약서를 누가 찾아와 갖고 이 아파트 살게요. 많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어차피 실장님 한 분이 계실 거고 같이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들 적어도 이 강의를 듣는 공인중개사 분들은 밖으로 나가세요. 인터넷 보시고 뭐 상가뉴스 레이더라거나 뭐 상가 114라거나 포털 사이트에 상가란에 보면은 분양 현장이 있습니다. 분양 현장 중에서도 유망 지역들이 있죠. 신도시가 생긴다거나 신규 분양 상가라거나 신규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러한 정보는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개사무실하고 가까운 곳에 가셔갖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명함을 들고.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준공은 언제 될 거고 시행은 누가 하고 그 다음에 신탁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중간에 스톱할 경우는 없는지 그 다음에 지금 임대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옆에 부동산 가보시고 그렇게 해서 투자 물건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분양 팜플렛도 여러 장 가지고 오시고요. 가격표 같은 거 가지고 오시고요. 필요하면 모델하우스 사진도 찍어 갖고 오세요. 오셔갖고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스크랩북을 만드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투자가 또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통해 갖고선 확보한 인적 자원들, 여러분들의 동창생이 될 수가 있고 친인척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투자가가 될 수도 있죠.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산악회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분들 중에서 좀 여유가 있거나 좀 전에 말씀드린 베이비모 세대거나 은퇴를 하셨거나 앞둔 분이 되거나 이러한 매달 일정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여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한 5억을 들여서 사라, 3억을 들여서 사라. 이럴 때 그분들은 망설일 수가 있죠.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요건데 그런데 이것을 땅에다가 투자해서 큰 돈을 번다? 그거보다는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온다. 그리고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요. 오피스텔이거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소형의 부동산들은 황금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온다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권유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냥 거래가 없다. 누가 뭐 지금 부동산 불경기의 특징은 매물은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중에서 급히 팔아달라는 게 급매물이고, 야, 이거 내 손에 요거만 줘줘라. 아주 급하다. 나 이민 가야 된다. 지방에 출장 가야 된다. 이런 게 급매물입니다. 아직 급매물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나오겠죠. 금년도 하반기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올 적에 이렇게 해서 경기가 안 좋을 적에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눈여겨봐야 됩니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이 불경기에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불경기에 강한 부동산은 소형, 소액의 투자 대상물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뻔히 아는데 누가 큰 돈을 들여서 커다란 덩치의 부동산을 산다거나 그 다음에 큰 돈을 투자를 해갖고 부동산에 투자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형 아파트는 25평 이하의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지금 아파트 중에서 소형 아파트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울의 인근에 8대 신도시라거나 대도시 인근의 작은 아파트 단지들은요, 지금 소형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아파트들을 위주로 해서 찾아보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투자 물건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아파트는 황금성이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소형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어떤 오피스텔은 100평이 넘는 오피스텔이 있죠. 근데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대개 전용 면적을 작게는 4평에서 4평 반, 조금 큰 오피스텔이 원룸일 경우에 7평 정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소형 오피스텔이 아주 인기가 있죠. 강남역 근처에 이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들은요, 매매 가격이 약 한 2억 5천에서 한 2억 8천 정도가 되는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한 12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이 불경기에 강한 부동산이다. 보시면은 작지요. 소형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작은데 작은 부동산들이 이런 작은 수익형 부동산들이 불경기에 강합니다. 왜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죠. 안정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액 투자만 해도 이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할 경우에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래갖고 자기 자본이 최소화되면서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근데 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양회사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대출을 받았을 때 수익률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출의 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감안하지 않는 순수한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갔을 때 수익률을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소형과 소액의 투자 대상은 황금성이 강하다. 당연하겠죠. 오피스텔이 1억입니다. 1억이고 계속 매달 수익이 들어와요. 근데 내가 이제 그만 정리를 하고 뭐 다른 지방을 내려가서 그냥 편안하게 살겠다. 전원주택에서. 또는 이거를 팔아갖고 돈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오는데 다른 덩치가 큰 부동산이라거나 토지라거나 무거운 것보다는 더 빨리 팔리겠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이 비교적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얘기, 투자 상품으로 선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수요층이 많지요. 고령화 시대, 은퇴자들, 그 다음에 1인 가구들, 저금리 시대에 투자 어디에 할지 모르는 사람들. 지금 투자의 포트폴리오 세 가지, 주식, 예금, 부동산. 주식은 불안하죠. 많이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예금, 너무 금리가 낮죠. 안전하긴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소액의 수익형 부동산은 안전하죠. 투자 상품이, 대체 투자 상품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중의 부동자금이 어디 갈 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움직여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작년에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는 아니지요. 투자 상품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불경기에 강한 부동산은 좋은 위치에 있는 부동산, 즉 입지는 계속 더 살펴보라는 말씀이고, 이 입지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활 편의 시설하고 인구가 얼마큼 모이느냐,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하철이나 철도, 도로 등 이런 인프라 시설이라고 얘기하죠. 지하철, 철도, 도로, 그 다음에 나머지 쇼핑센터, 그 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실제 마곡지구 그 발산역에 가면은요, 이대 목동병원이 거기에 다시 병원을 하나 차립니다. 2대 발산병원이 되겠죠. 제가 어제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와 본 결과는 그 근처에 있는 1층의 식당도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전부 다 쫓겨나가거나 팔고 나가서 거기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약국이 들어오겠죠. 대형 의료기관 하나가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다. 2년 전에 그 지역의 대로변에 평당 가격이 3천만 원, 3,50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4,500만 원이 갑니다. 1년 반 뒤에 변합니다. 지하철이 들었습니다. 그럼 많이 도와지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입지라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도 결국은 입지가 좋고, 불경기일수록 더더욱이 이 입지를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 이상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